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그래요. 이제 우리 어찌 보면 이제 거의 이론 파트는 좀 끝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까지 우리 조금 힘내 봅시다, 오케이? 자, 보시면 오늘은 우리가 행동주의 상담가, 이제 오늘 드디어 이 판서를 쓸 것 같네요. 지난 시간에 제가 약간 착오를 한 것 같아요. 사실 나는 되게 빨리 끝낼 줄 알았거든. 그래서 그래서 그 앞쪽 내용을 좀 빨리 끝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하나하나 좀 최대한 좀 꼼꼼하게 하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좀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행동주의 상담이라는 걸 먼저 할 거예요. 행동주의 상담,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행동을 학습시켜서. 이게 8-1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백의 인지치료라는 걸 8-2로 공부를 할 겁니다. 8-2로. 이렇게 공부하고 난 뒤에 요 두 개를 합친 거. 요거 한번 해볼까? 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인지, 정서, 행동적 상담이라 그래서 RBT라는 걸 합니다. 요거까지 할 거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는 뭐 할 거냐?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상담 이론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들을 모든 걸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다 더해서. 뭐든 이제 쭉 하고 나면 한번 랩업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랩업 하는 거가 뭐냐? 크라이티스가 이야기한 포괄적 직업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 이제 좀 약간의 뭐라 해야 될까요? 어찌 보면 뭐 결론 이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랩업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지껏 나왔던 많은 기법들이 여기에 막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까지만 하면 마지막 실존주의 상담까지 그거는 가볍게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우리가 지금 미리 해놓은 판서와 오른쪽에 있는 우리 슬라이드를 약간 왔다 갔다 좀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약간 제가 좀 움직이더라도 너그럽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의 전체 시각과 부분적인 개념들을 동시에 좀 진행을 하고자 이런 학습법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좀 따라와 주세요. 알겠죠? 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동주의 상담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 행동주의 상담은요. 줄 한번 꺼볼게요. 첫 번째, 인간의 행동은 모두 학습에 의한 것이며 학습을 통해서 뭡니까? 인간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여기 줄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 상담에서 상담자의 역할은 뭐냐? 자, 3번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끌게요. 상담자는 능동적이고 지시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오케이. 됐습니까? 이게 행동주의 상담입니다. 사실 행동주의 상담은요, 뭐 어떠한 이론에서 발전됐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과거에 많이 사용되었던 이런 이론들에서 점차 그게 누적이 되면서 형성이 됩니다. 행동주의 상담은. 자, 그게 뭐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사실 여기 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뭔가 좀 지면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요거밖에 못 적었는데 나머지는 나중에 제가 진행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사실 행동주의 상담은 좀 이거 말고도 나오는 게 많아서 조금 깔끔하게 정리하면 참 좋을 텐데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뭐 주어진 환경 내에서 원래 프로는 연장을 탓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 해볼게요. 자, 기본 가정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별로 중요치 않아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의 개실험입니다. 자, 해볼게요. 행동주의 상담에서 첫 번째 고전적 조건 형성과 두 번째 조작적 조건 형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행동을 뭡니까? 반복적 학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대표적인 게 고전적 조건 형성의 파블로프의 개실험이 있고요. 조작적 조건 형성의 스키너의 쥐실험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파블로프의 개실험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S가 뭐냐면요. 자극이에요. 이게 자극. 그 다음에 R이 뭐냐면 response 혹은 reaction이라 그래서 반응이 됩니다. 즉 뭐냐.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에 따라서 반응이 나타나게 만드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고전적 조건 형성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는 실험이에요. 뭡니까? 종을 땡 했을 때 뭐냐? 그렇죠. 그 강아지가 침을 흘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봐봐. 그 강아지가 사실 종소리 듣고 침 흘리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내가 왜 종소리 들으면서 내가 왜 침 흘려야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강아지의 행동을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게 고전적 조건 형성의 파블로프 개실험인데 어떻게 하냐? 이런 겁니다. 그 강아지는요,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음식은 그렇죠. 여러분 개 보면 그 개 그 뭐죠? 그 저기 음식 그 간식 주면 어떻게 이러면서 침 흘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뭐죠? 본능적인 자극에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되겠어요. 그게 뭐냐? 음식을 주면 그대로 뭡니까? 침을 흘리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음식을 줄 때
침을 흘리는데 그건 왜냐? 이 침을 흘리는 건 음식 때문에 흘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조작을 합니다. 어떻게? 자, 음식을 줄 때 어떻게 하냐? 종을 땡 같이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작적 조건인데, 자, 이걸 땡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식을 주면서 종을 땡 치면 강아지는 여전히 음식 때문에 침을 흘립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 어떻게 되냐? 요 두 가지의 자극이 침과 끈끈하게 연결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 음식을 싹 빼고 뭡니까? 종만 땡 쳐도 걔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음식을 주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침을 흘린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고전적 조건 형성입니다. 여러분 이거 고전적 조건 형성은 사실 그 이론의 베이스는 좀 약해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사람이 뭐 개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우리 같은 이런 교과서에 실려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우리한테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크긴 해요. 실제로 고전적 조건 형성의 파블로프 개 실험은 정말로 광고에서 많이 씁니다. 어떤 거냐? 이런 거.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샴푸에 엘라스틴이라는 샴푸가 있다고 해볼게요. 사실 그 엘라스틴이라는 샴푸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대에서 처음 본 사람이라면요. 그 엘라스틴이라는 샴푸를 딱 보면서 어떻게 생각되냐? 아무런 느낌이 없죠. 그냥 샴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광고해요? 그렇죠. 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누가 했습니까? 예, 전지현 씨가 했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아름답고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것들에 뭡니까? 본능적으로 황홀감을 느낍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좋아하는 건 인간의 누구나 본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지현 씨처럼 그렇게 예쁜 사람을 보면 당연히 본능적으로 마음이 그렇죠. 오픈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지현 씨라는 사람의 그 뭐죠? 본능적 자극에 본능적 반응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전지현 씨가 나올 때 그 아름다운 여성이 나오면서 싹 들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뭐 합니까? 엘라스틴 했어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여전히 그 엘라스틴 샴푸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 전지현 씨의 아름다움을 보고 와, 참 멋있다. 혹은 약간 고급스럽다.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방송의 광고에서 계속 그 전지현 씨가 나올 때마다 그 엘라스틴이라는 그 샴푸를 들고 나오니까 나중에 그 엘라스틴 전지현 씨가 사라진 상태에서 그냥 매대에서 엘라스틴 샴푸만 딱 봐도 어떻게 느낍니까? 야, 저거 상당히 고급스럽네. 이렇게 느낍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걸 노리는 거예요. 광고는 실제로 아직까지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 두 번째 조작적 조건 형성이 뭔지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스키너의 대표적으로 쥐 실험인데 이런 거예요. 자, 스키너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자, 여기가 막대기가 이게 막대기예요. 그리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거 뭐야? 이게 쥐예요. 자, 스키너는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스키너는 뭘 하고 싶었냐면요. 쥐가 요 막대기를 딱 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막대기를. 근데 쥐가 내가 이거 왜 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쥐가 여기서 막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쥐를 탁 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먹이를 넣어주는 거예요. 먹이를. 그래서 이제 쥐가 좋아서 먹었죠. 먹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쥐가 여전히 내가 이걸 쳐서 먹이를 먹었다 생각 못 해요. 근데 또 막 돌아다니다 우연히 쳤어. 또 먹이가 들어와. 또 우연히 돌아다니다 치니까 먹이가 들어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걸 뭡니까? 막대기를 치니까 먹이가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내가 배고플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막대기를 치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그렇죠. 조작적으로 조건을 형성을 해서 이 사람을 학습시킨 거 아닙니까? 쥐를 학습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스키너의 쥐 실험입니다. 그래서 스키너의 쥐 실험은 자극이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죠. 그러면 그 결과가 굉장히 뭡니까? 쥐한테 좋은 결과가 나지. 막대기를 쳤더니 뭐가 들어왔어요? 먹이가 들어왔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이 앞에 여기에 피드백이 되면서 또다시 비슷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 똑같은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강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 강화라는 건 여러분, 강화라는 건요, 우리가 무작정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일정 기간 동안만 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학습이라는 건 한번 학습이 되면 영구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라는 건 학습이 될 때까지만 써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강화라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좀 더,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자, 강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면 어디 있죠? 강화 여기. 여기 스키너고, 그 다음 어디죠? 여기인가요? 여기죠. 자, 강화. 지금부터 행동 형성의 강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강화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강화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더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거는 다시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가 있고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더 못하게 하는 거는 소고와 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볼게요.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바람직한 행동은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냅니다. 그럼 그런 걸 더 많이 하는 게 좋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런 행동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긍정적 강화라는 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림적으로 표현하면 훨씬 이해가 잘 돼요. 오케이? 두 번째,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하는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은 부정적 강화는요. 그 사람이 현재 존재하는 싫어하는 걸 빼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걸 넣어줘.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뭐 게임기 사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반대로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이 내게 할 때 그때 부정적 강화를 한다면 뭐냐? 그렇죠. 뭐 청소 당번 같은 거 빼주는 거.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게 부정적 강화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한민국 스포츠 선수들 나가서 금메달 따오면 국위선양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해줍니까? 부정적 강화를 하죠. 뭡니까? 군대 면제. 군대. 진짜 가기 싫은 거. 예, 그걸 빼주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죽기 살기로 뛰죠. 예, 그래요. 내 몸이 죽어도 좋다. 그래서 그날 마지막 뭐 결승전 때는 뭐 그런 것도 튼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 떠나와 열차 타고 그런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더 못하게 하는 방법에는 크게 속어랑 벌이 있는데, 속어는 뭐냐면요, 현재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빼버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계속 공부 안 해서 학고 맞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장학금 줬던 거 박탈해버립니다. 반대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더 못하게 하는 거에 또 하나의 방법은 벌. 이건 뭡니까? 싫어하는 걸 넣어주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뭐 체벌하고 혹은 F 날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바로 강화 유형입니다. 하나 기억합시다. 됐습니까? 그림으로 그려준 이유가 여러분들이 아주 손쉽게 기억하라고 제가 해놓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강화라는 건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학습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변화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만 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연속적 강화랑 단속적 강화가 있는데, 연속적 강화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 때마다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힘들어. 왜? 결과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계속 보기도 해야 되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긍정적 강화로 우리가 뭐 인센티브를 준다. 그럼 돈을 계속 줘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연속적 강화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나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이 단속적 강화다. 단속적 강화는 다시 시간 중심의 간격법과 그 다음에 횟수 중심의 비율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간격법은 고정간격법과 변동간격법이 있고, 비율은 고정비율법과 변동비율법이 있는데 안 어려워요. 잘 봅시다. 고정간격법은 뭐냐? 이런 겁니다. 3시간 간격으로 혹은 3개월 간격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정간격법.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3개월 정기 인센티브 이런 거. 3개월마다 주는 거. 그거. 두 번째, 변동간격법은 뭡니까? 첫 번째 달에는 3개월. 첫 번째는 3개월. 그 다음 갑자기 6개월. 그 다음 갑자기 2달. 그 다음 갑자기 7개월 이렇게 굉장히 무작위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월급 인센티브 받고 난 뒤에 3개월 뒤에 더 인센티브가 나왔어. 그 다음 뒤에 3개월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갑자기 7개월 뒤에 나와.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좀 늦지 않을까 했는데 갑자기 2달 뒤에 나와. 이런 식으로.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변동간격법. 됐습니까? 세 번째, 비율법은요. 고정비율법은 당연히 뭡니까? 일정한 성과를 낼 때마다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개 팔 때마다 인센티브 주는 거. 혹은 4개 팔 때마다 인센티브 주는 거. 딱 몇 개 이런 식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게 고정. 변동은 뭘까요? 그렇죠. 3개 팔았을 때 줬는데 어느 날은 3개 팔았는데 안 줘. 언제까지 해야 돼요? 몰라. 네 해봐. 했더니 7개 팔았어. 그래서 줘요. 그래서 이제 한 7개 팔아야 주나? 했더니 2개 팔으니까 갑자기 줘요. 이런 식으로. 그게 뭡니까? 변동 비율법. 이해 잘 되십니까?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강화가 되겠습니다. 행동주의 상담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라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이 바로 여러분 교과서에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예요. 이게 제가 다 설명한 겁니다. 알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러한 행동주의는요,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이론의 틀에서 발전한 거기다면 여기서 이제 제가 못 적은 건데, 여기 이제 당연히 이제 이걸 바탕으로 뭘 합니까? 상담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담 기법이 나오는데 그걸 지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내용이 많아.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 둔감법. 자, 보세요. 행동주의 상담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외적 행동을 변화시키는 상담법과 그 다음에 내적 행동을 변화시키는 상담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 내적 행동을 변화시키는 상담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체계적 둔감법 별표 크게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줄이 끌게요.
자, 여기 보면 월프가 주장한 것으로 고전적 족고 형성 이론에 기초한 기법이며, 자, 지금부터 줄 크게 다시 한 번 더 긋겠습니다. 상호 제지 이론에 근거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실제 시험에 나오거든요. 체계적 둔관법은 어떤 이론에 기초한 건가? 뭡니까? 상호 제지 이론입니다. 됐습니까? 반드시 크게 체크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체계적 둔관법. 이 체계적 둔관법은 동시에 이완법이라는 걸 함께 쓰는데, 그게 이겁니다. 근육훈련 이완법과 불안위계 목록 작성하고, 그 다음 불안위계 목록에 따른 둔감화. 요 세 개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역시 별표 크게 하나 치겠습니다. 암기 하나 부탁드릴게요. 자, 이완법과 체계적 훈련법과, 그 다음에 그게 행동주의 상담 기법 중, 그 다음에 내적 행동 변화시키는 건 다 똑같은, 다 같은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시험에 나오면 아, 이렇구나라는 거 풀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인지적 모델링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사고 정지 줄 긋겠습니다. 첫 번째, 내담자가 부정적인 인지를 중단하고 제거함으로써 좀 더 긍정적 사고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사고 정지입니다. 그냥 하나만 체크하죠. 자, 인지적 재구조. 이것도 가끔 나오는데 어디 줄 긋냐? 즉, 여기서부터. 즉, 내담자의 부정적인 자기 패배적 사고 대신 긍정적인 자기 적응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게 인지적 재구조입니다. 그냥 하나만 끄을게요. 스트레스 접성 읽어보시고 정서적 상상 읽어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외적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게 있네요. 첫 번째, 상표제도. 그리고 다른 말로 토큰법이라고 합니다. 별표 크게 칩시다. 별표. 이게 뭡니까? 이런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긍정적인 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큰, 뭔가 상품을 주는 거예요. 상품. 제가 이거 자주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어학원을 하나 다녔는데요. 제가 이제 완벽한 서울말을 구사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셨겠지만 저는 이제 대구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전혀 사투리가 못 느끼시겠죠? 그렇죠? 미안합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 제가 그 어렸을 때 제가 대구에서 영어 어학원을 다녔는데, 그 어학원 이름이 like예요. like. 몰라,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어. 아마 없을 거예요. 어학원 이름이 like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수업을 했을 때 뭐 발표도 잘하고 묻는 질문에 대답도 잘하면요, 뭘 주냐? 요렇게 생긴 게 하나 있어요. 요렇게 네모나게 생긴 종이가 조그마한, 진짜 요 정도 크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라이크 어학원의 그 뭐죠? 그 캐릭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왕관이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위에 뭐라 적혀 있냐면요, very good 적혀 있어요. very good. 잘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카드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very good 카드라고 해요. very good 카드. 맨날 very good 카드, very good 카드 이렇게 했는데 그게 very good 이거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그 친구가 뭔가 잘했을 때 very good 카드를 하나 주는 겁니다. 그게 뭐가 돼요? 이게 토큰인 거죠. 이게 토큰. 그래서 그걸 한국어로 표현을 하면 상표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그래요. 그게 이게 very good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5개 모으면 볼펜 바꿔주고요. 10개 모으면 뭐 종이 그 뭐죠? 노트 바꿔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100개인가 모으면, 이게 좀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 당시는 카세트 테이프로 노래 들었거든요.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를 사줬어요. 마이마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워크맨, 마이마이, 예, 그런 걸로 바꿔줬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 150개를 모아서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진짜로 제가 그 100개 그 마이마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 당시만 해도 막 파나소니 엄청 유명했거든요, 한국에서. 그래요. 어쨌든 그거. 됐죠? 오케이. 그게 상표제도 시험에 엄청 잘 나오니까 별표 크게 하나 치겠습니다. 그리고 상표제도는 뭐다? 외적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겁니다. 내적 아니에요. 오케이? 다 이렇게 자주 나와요. 다음 중 내적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쭉 했을 때 거기 상표제도를 탁 넣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토큰법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모델링. 이거 뭡니까? 타인의 행동을 한번 학습해 보는 거죠. 줄긋겠습니다. 내담자가 직접 행동을 하지 않고도 타인의 행동을 하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관찰함으로써 행동 학습하는 겁니다. 오케이? 모델링. 그 다음 주장훈련. 여기서부터 줄 긋을게요. 특히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안을 제지하는데 효과가 있다. 그거. 자, 그 다음에 뭐 자기주장 훈련 절차 그냥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사실 뭐 이게 나오긴 하는데 그냥 쉬운 내용이라서 그냥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역할 연기 그냥 보면 되고 행동계약도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6번 자기관리 프로그램 역시 별표 크게 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일단 줄 끌게요. 내담자가 자기 관리와 자기 지시적 삶을 영위하고, 자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하네요. 상담자에게 의존하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상담자가 내담자와 지식을 공유하는 것. 그게 뭡니까? 자기 관리 프로그램. 이거 실제 시험에 자주 나왔으니까 별표 크게 하나 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혐오 치료. 이것도 별표 하나 치도록 하죠. 자, 줄 긋겠습니다. 특수한 행동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는 데 널리 사용되어 온 혐오 치료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제거될 때까지 정상적인 행동과 고통스러운 자극을 연관시키는 것.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바이오 피드백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외 치료법, 노출법은 한두 번 정도 나온 적이 있긴 한데 그냥 뭐 많이 나온 게 아니라서 그냥 노출 치료법은 실제적 노출법, 심상적 노출법, 점진적 노출법, 강렬한 노출법이 있다라는 거. 이 정도만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점도 그냥 넘어갈게요.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한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그 다음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이제 인지적 상담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이거 인지치료 이거부터 할게요. 그게 이게 8-2예요. 백의 인지치료라는 게 있는데 이게 행동주의 상담과 백의 인지치료를 공부를 해야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지금 방금 봤던 RBT 그렇죠. 인지 정서 행동적 상담을 공부한 겁니다. 그게 지금 아까 나왔던 거. 요게 아까 그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요걸 하기 전에 요 두 개를 먼저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이쪽을 펴고 볼게요. 근데 사실 요 지금 백의 인지 치료는 크게 뭐 많이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가볍게 좀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죠? 저도 좀 잠깐 피고 여기네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지 치료. 학자도 기억하면 좋겠죠. 백인데 자 볼게요. 인지치료는 정신과 의사인 백이 창시한 이론적 접근으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겪는 자 지금부터 줄 걸게요. 상담자는 내담자가 겪는 정서적 고통이나 부적절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내담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생각인 부정적 자동적 사고나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찾아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오케이. 핵심이 뭐냐면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 인간의 사고와 행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일단 기본 가정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인지적 왜곡에 초점을 둡니다. 왜요? 인간의 사고랑 행동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때 그 인간의 사고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으면 그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왜곡되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밀접성의 이 부분의 논리를 그대로 살려서 그래서 인간의 사고가 왜곡되어 있는 거에 초점을 둡니다. 그럼 이걸 잘 뭐 하는 거예요? 조작만 하면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백의 인지치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사실은 이거겠네. 결국은 인지적 왜곡을 하는 거에 초점을 둘 거면 인간이 어떤 인지적 왜곡 현상을 벌이는지 그 오류 유형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공간이 없어서 그냥 제목만 적어놨는데 인지적 오류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이분법적 사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흑백 논리 아닙니까? 흑백 논리. 그렇죠? 그게 이분법적 사고. 그다음 극대화, 극소화 이거 원리. 이거 뭡니까? 어떤 사건 또는 한 개인의 경험이 가진 특성의 한 측면을 그것이 가진 실제보다 더 크거나 더 작게 보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 뭐 현혹 효과 이런 것들이 뭐 대표적으로 비슷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이런 거죠. 서울대 출신이라고 하면 모든 걸 다 잘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냥 과도한 일반화, 한두 가지의 사건만 가지고 그걸 전체로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이거 실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뭐라 그러죠?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여성분들이 한두 분이 이혼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 그 사업하는 여성은 전부 다 이혼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전부 다 과도한 일반화. 그 다음에 임의 추론은 뭡니까? 그렇죠. 증거가 없는데도 그냥 그렇게 결론 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임의 추론.